마산포는 듣던 대로 어디든 시끄럽고 번잡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동생은 포구에 가득 들어찬 황포도배들 사이에서 어떤 배가 좋은 선인지 알 도리가 없어 여기저기 묻고 다녀야만 했었죠. 포구를 헤매다가 뱃사람인 것 같은 차림의 남자들이 보이면 부끄럽고 움츠러드는 자신을 다그치며 좋은 선과 오빠의 행방을 아느냐 물었습니다. 혹시 한양까지 올라갔다 오는 배가 어떤 배인지 아시나요? 거친 뱃사람들은 좋은 선이 어떤 배인지를 일일이 물어가며 찾아다니는 동생의 목소리가 단박에 여자의 목소리라는 걸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남장은 했지만 여자임이 분명한데 뱃사람들이 그런 동생을 희롱하지 않을 리가 없었죠. 허허, 그 배는 왜 찾으시나? 한양 가시려고? 그러면 배 삭취를 준비를 하셔야지. 한양까지 가는 길이 열흘에 내려오는 길이 열흘이니 낮이 20개면 밤도 20개일 텐데 그 많은 밤을 다 보내려면 아랫도리가 헐어야 할 테니까 각오 단단히 하고 오면 내가 좋은 선을 태워주리다. 그게 배 삭시오. 동생은 여자임을 알아보고 듣기 힘든 말들을 던져대는 뱃사람들의 짓궂은 대답에 얼굴을 붉히며 도망치고 말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황급히 뒤돌아서는 동생의 뒤통수를 향해서 뱃사람들의 낄낄거리는 희롱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임마, 네 물건만 넣냐? 내 물건도 넣어야지. 그러면 20알에 40개를 받아야겠네. 이 자식아, 왜 40개냐? 나는 물건이 아니고 개 꼬랑지라냐? 내 것도 넣어야 하니까 60개를 받아야지. 자리를 피해 도망치기만 수십 번은 한 것 같았습니다. 간신히 포구 주변에서 집신을 꼬아 팔고 있던 어느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좋은 선이 어디에 정박해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힘들게 좋은 선을 찾아왔지만 배를 타고 왔을 게 분명한 오빠와 다른 선원들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다시금 물어 좋은 선의 선원들이 근처 주막에서 머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막까지 다시 찾아갔을 때는 이미 날이 저물었을 무렵이었죠. 주막은 사람들로 넘쳐나고 붐볐어요. 여기저기서 배를 타고 온 사람들 중에 일부는 배에서 잠을 청하기도 했지만 술도 한 잔 걸치고 기분도 좀 내고 싶었던 사람들은 전부 주막에 몰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주막 입구에 들어서서 주변을 한번 돌아보는데 순간 어떤 한 무리의 남자들을 발견하고 황급히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낮에 자기를 희롱하던 그 뱃사람들 중 두어 명이 주막의 평상 위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생은 서둘러 몸을 돌려 주막을 나서려는데 누군가 억센 손길로 동생의 어깨축지를 잡아채는 게 아니겠어요? 아하, 이게 누구야? 남정네 옷은 입었지만 이 밑에 덜렁거려야 할 방망이 한 개가 빠져있을 게 분명한 그 친구 아닌가? 동생의 어깨를 잡아챘던 사람이 사타구니를 손바닥으로 팡팡 치면서 노골적으로 몸에 손을 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일행으로 보이는 나머지 남자들도 이내 동생을 알아보면서 낮에 있었던 일처럼 또다시 동생을 가지고 놀려고 들었어요. 어때? 손바닥으로 쳐보니 방망이가 있던가? 방망이가 없으면 그 대신에 뭐가 있을꼬? 털이 북실북실하고 가운데가 쭉 째져 있는 살집이 있던가? 거기 이리 데리고 와 보라고. 쭉 째져 있는 데를 내가 오늘 밤새도록 잘 꿰매주지. 동생은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어깨를 잡아챈 남자는
입구를 막고 서서 동생을 놓아줄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놓으라고, 놓으라고 반쯤 울먹이는 소리로 고함을 질렀지만 그 소리가 남자의 목소리가 아니라서 기어이 주막 사람들 모두의 시선을 끌고야 말았죠. 동생은 겁에 질렸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생길 것 같았어요. 급하게 몸을 비틀어 남자를 뿌리치고 도망치려다 기어이 입고 있던 웃옷의 소매자락이 부욱 뜯겨나가며 팔뚝에 맨살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맨살을 본 남자는 뜯겨나간 소매 대신 윗저고리를 움켜쥐었고 동생은 그 소나귀를 떨치려고 몸부림치다 그만 저고리의 옷고름이 풀어지며 볼록하게 솟아있던 가슴골을 드러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놓으시오. 놓으시오. 소리를 질러대고 있지만 남장을 했음에도 여자임이 분명한 데다 얼굴도 곱상하게 생긴 동생의 맨살까지 드러내버린 그 남자들이 동생을 내버려 둘 리는 없었죠. 더욱더 동생의 몸을 세게 쥐고 어디론가 끌고 가려 힘을 쓰던 그 찰나 어디선가 동생을 잡고 옷을 찢어버린 그 남자의 뒤통수를 오악스럽게 후려쳐버리는 주먹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를 뱉고 남자가 뒷머리를 잡은 채 비틀거리는 사이 동생의 눈물 가득한 눈은 그 남자를 후려갈긴 주먹이 다름 아닌 오빠의 주먹임을 알아볼 수 있었답니다. 주막의 소란통에 방에서 조용히 이른 잠을 청하던 오빠가 밖을 내다보다 남자들 손에서 희롱당하고 있던 남장 여인이 다름 아닌 자기 동생이라는 것을 알아본 것이었어요. 맨발로 뛰어나와 동생의 옷고름을 풀어놓은 놈에게 주먹을 날린 거죠. 내 동생이요. 워낙에 기골이 장대했던 오빠였기에 내 동생이라고 큰 소리를 고함을 한 번 치니까 그때까지 동생을 주물럭거리던 남자와 그 일행들은 그저 입을 꾹 다물고 눈만 꿈벅거리며 아무 짓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빠는 동생의 손을 잡아 끌며 자리를 피해 주막이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걸음을 재촉하며 그 자리를 벗어났죠. 네가 여기까지 웬 일이냐? 무슨 일이기에 여기서 이런 몹쓸 짓을 당하고 있는 거냐? 라며 이미 옷이 풀어헤쳐지고 여기저기 찢기고 뜯겨나가는 꼴을 당하느라 가뜩이나 울음이 차있던 동생은 비로소 오빠를 만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까지 해야 했기에 말보다 먼저 터져나오는 통곡을 막을 수가 없었답니다. 오빠는 고맙게도 동생이 한참을 통곡하며 그 울음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저물어 달이 뜰 때까지 울기만 하던 동생은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오라버니, 이 못된 년이 어머니를 죽였으니 어떡하면 좋을까요? 이런 불효를 저지르고 내가 오라버니 얼굴을 어찌 보겠으며 이 죄는 또 어떻게 다 받을지 나는 모르겠어요. 어찌어찌 장례는 치렀지만 어머니 혼백이 저승으로 훌쩍 가버리기 전에 오라버니가 산소의 절이라도 한번 올려야 할 것 같아 내가 오라버니 손에 맞아 죽을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동생에게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시게 되었는지 하나씩 자초지종을 듣게 된 오빠는 그저 자리에 앉은 채로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동생아, 그게 어떻게 내 죄겠니? 내가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 어머님 약을 써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으니 내 죄는 왜 없겠니? 약이 없으니 풀이라도 쑤어드린 것인데 그게 어떻게 너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니? 죄인은 나다 나야. 네가 아니고 죄인은 나란 말이다. 오빠도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자 동생아. 지체하지 말고 이 길로 바로 집으로 떠나자.
풍찬 노숙을 하더라도 길에서 자리를 보고 잠을 자며 가자. 혼백은 사무제를 지낼 때까지는 아직 이승에 머물러 있을 테니 어머님 저승길 떠나기 전에 부지런히 걸음을 재촉하면 이 못난 불효자가 늦게 와서 면목이 없다고 산소에 절은 올릴 수 있지 않겠니. 이 길로 바로 떠나자꾸나. 오빠와 동생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바로 길을 떠났습니다. 동생이 마산으로 찾아올 때는 물어물어 길을 찾아오느라 도중에 길을 잘못 들기도 해서 이래나 걸렸던 길이었지만 가는 길을 잘 알고 있는 오빠를 따라 걸음을 재촉하면 사흘에도 되돌아 갈 수 있는 길이기도 했어요. 오누이는 부지런히 걸음을 옮겼답니다. 처음부터 밤에 출발했던 데다 길도 어둡고 발에 채이는 돌부리들이 보이지 않아 자꾸만 걸음이 느려졌죠. 어쩔 수 없이 어느 고갯마루쯤 바람을 피할 곳을 찾아 불을 피우고 나무에 기대서라도 잠을 청해야만 할 때가 찾아왔고요. 적당한 장소에서 불을 피우고는 각자 짐들을 추슬러 자리를 잡고 눕자마자 하루 종일 많은 일에 시달렸던 동생은 오빠와 말도 몇 마디 주고받지 못한 채 이내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새근새근 숨소리만 내며 곁에서 잠들어 있는 동생을 오빠는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큰 돌덩어리 같은 짐을 지고 기어이 마산까지 찾아와 울음을 터뜨렸던 동생이 안쓰럽기만 했죠. 이젠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혼잣말로 동생을 위로하며 촉촉한 눈매로 잠든 동생의 모습을 바라보던 오빠의 눈에 조금 남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그 소동을 겪느라 웃기디 다 트어진 동생이 잠들어 몸을 뒤척이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새의 불룩하니 부풀어 오른 젖가슴 한쪽을 옷으로 감싸지 못한 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거든요. 동생이라곤 해도 젊은 처녀의 부풀어 오른 젖가슴과 연분홍빛 꼭지가 눈에 들어오게 되니까 자기가 이 젖가슴을 가진 여인의 오빠라는 생각보다 앞서서 아랫도리가 부풀어 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이내 딱딱하게 고추서기까지 했습니다. 오빠는 당황했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이런 못된 놈. 내가 지금 왜 이러는 거냐? 오빠는 황급히 동생의 젖가슴에서 눈을 돌리고 스스로를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눈을 돌린다고 해서 유달리 쿵쾅거리기 시작한 심장까지 어쩌지는 못했답니다. 오빠는 힘들게 끓어오르는 욕정을 참으며 하룻밤을 견뎠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어떻게 살풋잠이 들었는가 싶었는데 얼마나 잤는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잠에서 깬 동생이 부스럭거리는 기척을 내자 오빠도 그만 잠을 깰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소리로 어머나 하면서 옷 밖으로 드러나 있던 한쪽 젖가슴을 수습하는 동생의 기척이어서 끝내 모른 척 잠에서 깼다는 티를 낼 수가 없었답니다. 동생이 비로소 옷매무새를 다 추스리는 것 같이 느껴지고 나서야 비로소 오빠도 그제야 일어난 듯 몸을 일으켜야 했습니다. 그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몇 마디 주고받고는 서둘러 떠나자며 부랴부랴 자리를 치우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을 앞세우고 뒤에서 걷다 보니 동생의 엉덩이며 잘룩한 허리까지 자꾸만 눈에 들어와 어젯밤에 둥글고 탐스러웠던 한쪽 젖이 자꾸 생각나는 게 아닌가요? 걸으면서도 아랫도리가 꼿꼿이 일어서는 걸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기어이 오빠는 동생이 갑자기 돌아보기라도 하면 그 민망한 꼴을 들킬까봐 빠른 걸음으로 동생을 앞질러 앞서 걷기 시작했죠. 중간중간 냇물이 나오면 잠시 쉬고 산 열매라도 딸 수 있으면
요기 삼아 우물거리면서 그러다 마을을 만나면 밥 한 끼 사 먹을 곳을 찾아 배를 채워가며 그저 걷는 게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한번 머릿속에 들어찬 동생의 젖가슴 생각에 차마 동생을 똑바로 보기도 어려웠고 무슨 말이든 꺼내는 것조차 어색해져 버린 뒤였답니다. 말이 없어지고 눈을 자꾸 피하는 오빠를 보며 동생은 그저 어머니 돌아가신 일 때문에 오빠가 화가 난 게 아닐까 싶어 동생마저도 차마 오빠에게 말을 걸지도 못하면서 둘은 아무런 대화도 할 수 없는 어색한 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저녁 나절에 운이 좋아 사람이 사는 마을을 만나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할 수 있을 만한 집도 찾았습니다. 어떤 영감님이 혼자 사는 집이 있어서 사례는 할 테니 하루 묵어갈 수 있겠느냐 물으니까 영감님은 아무리 온우이라도 남녀가 유별하다며 오빠는 자기와 같은 방에서 그리고 동생은 쓰지 않는 다른 방에서 자고 가라며 자리를 펴주었는데 서로 다른 방에서 잠을 청한다 해도 오빠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동생의 엉덩이며 그 잘룩한 허리 그리고 그 젖가슴의 생김새는 도무지 떠날 줄을 몰랐거든요. 그저 자책하고 스스로를 꾸짖고 마음을 다잡으려 해도 사실 오빠조차 한창 피가 끓어오를 나이인데 그게 쉽지 않았던 건 당연한 일이었을 테죠. 하지만 동생이니까요. 오빠는 그저 주먹으로 가슴만 치면서 또 그날 밤도 견뎌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또 가고 또 길 위에서 하루가 가고 이제 온우이의 집이 있는 함양까지는 하룻밤 길밖에 남지 않게 되었답니다. 거의 다 왔으니 온우이가 모두 발걸음을 재촉하며 마지막 고갯길을 오르고 있을 때 저 멀리 하늘 한 구석이 조금 어두컴컴해지는가 싶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장대 같은 빗줄기가 주룩주룩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달리 비를 피할 곳도 없어서 그저 걷고만 있었으니 어쩔 수 없이 둘은 그만 홀딱 젖어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옛날 옷들이 다 그렇지만 희고 얇은 천으로 되어 있던 저고리며 바지가 전부 물에 젖어버리니까 그만 둘 다 몸에 찰싹 달라붙어 투명해진 옷 아래로 맨살을 그대로 비쳐 보이는 꼴이 되고 말았거든요. 가뜩이나 찢어진 곳들을 기운 듯 만 듯 대충 수선해 놓았을 뿐인데다 치마였으면 그나마 나았을지도 모르겠는데 남장을 하느라 바지를 입고 있었으니 누이 동생은 거의 발가벗은 모습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맨몸과 맨살이 그대로 비쳐 보인다는 걸 모를 리 없었던 누이 동생이 나지막히 앞서서 걷던 오빠를 불렀어요. 오라버니, 행색이 민망한데 잠깐 비를 피하고 가는 게 어떻겠어요? 하지만 오빠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동생의 젖은 몸을 상상해버린 오빠의 큼직한 물건이 벌써부터 발딱 서 있었기 때문에 차마 동생을 향해 돌아서질 못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걸 알 리 없는 누이 동생은 거듭 오빠를 불렀습니다. 오라버니, 조금 쉬어가는 게 어떻겠어요? 오빠는 끝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맨살을 다 드러낸 거나 다름없는 모습으로 계속 산길을 걷다. 누굴 마주치기라도 하면 어쩌나 싶은 생각에 급기야 조금 짜증스럽게 오빠를 다그치듯 불렀습니다. 오라버니, 왜 돌아보지도 않으세요? 꼴이 민망하니 조금 비를 피하다 갔으면 좋겠다고요. 동생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있는 걸 듣고서야 오빠는 엉거주춤, 이상한 자세로 몸을 돌려 동생을 향해 대답했습니다. 그래, 뭐, 마땅한 곳이 나오면 쉬어가야겠구나. 하지만 감춘다고 감춘,
오빠의 엉성하고 비틀린 자세를 이상하게 쳐다보던 누이 동생도 그만 꼿꼿하게 발딱 선 채 젖은 옷에 달라붙어 있던 오빠의 큼직한 몽둥이와 눈이 마주치고야 말았습니다. 에그머니, 동생이 소스라치며 눈을 돌렸고 그 바람에 들켰다는 걸 알게 된 오빠도 쉬어가자는 말을 해놓고도 서지 못하고 그저 앞으로 어색한 걸음만 종종거리며 걸을 수밖에 없었어요. 동생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오빠의 사타구니에서 불뚝 서 있는 그 물건이 단단하게 일어서버린 이유가 자기 맨살 때문이라는 걸 눈치챘기 때문이거든요. 망측스럽고 민망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었지만 달리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그저 다름질 치듯 앞으로만 내딛는 오빠의 걸음을 그저 뒤따라 갈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비는 잠시 쏟아지다 금세 그쳤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젖은 옷들이 쉽게 마를 리도 없었죠. 앞서서 걷는 오빠가 다시 돌아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누이 동생은 한 손을 앞가슴에, 다른 손을 바지 사타구니께에 얹어 더 민망한 꼴을 당하지 않도록 가릴 만큼 가린 채 불편한 걸음을 옮겨야만 했죠. 오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말없이 그렇게 걷기만 했어요. 그러다 그 침묵이 너무너무 불편했던 누이 동생이 먼저 말을 꺼냈답니다. 오라버니, 내가 아직 사내를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남자들이 다 그렇다는 걸 모르지는 않아요. 너무 부끄러워 마세요. 그리고 이제 저기 보이는 저 산까지 고개 두어 개만 더 넘으면 우리 마을이 보일 텐데 계속 얼굴 붉히면서 가는 것도 불편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오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답니다. 사실 그때 오빠는 무슨 말도 꺼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훔쳐본 건 아니지만 어쩌다 보게 된 동생의 젖가슴, 다 큰 여자의 크고 말랑거릴 것 같은 그 살덩어리의 모습이 벌써 며칠째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다 이제는 고개만 돌리면 거의 알몸이나 다름없는 다 큰 여자가 동생이지만 다 큰 여자가 벌거벗듯이 하고 있다는 생각에 이게 천륜을 어기는 짓인지 인륜을 저버리는 짓인지 도통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저 못 이긴 척 여기서 동생을 덮치면 어떻게 될까? 동생은 나를 원망할까? 아니면 순순히 받아줄까? 순순히 받아준다면 이번 한 번뿐일까?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동생은 나를 받아들일까? 온통 그런 생각으로 지금 자신이 임종도 못 지킨 어머님의 산소를 향해 가고 있다는 생각 같은 건 벌써 까마득한 곳으로 날아가 버린 뒤였습니다. 숨까지 헐떡거리며 힘들게 솟아오른 발정을 참아내던 오빠는 기어이 치미는 욕정을 못 이기고 그만 동생을 향해 휙 하고 몸을 돌렸답니다. 오빠가 급히 몸을 돌려 자신을 향해 서는 걸 보고 동생도 소스라쳐 걷던 걸음을 멈춘 채 그저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벌린 얼굴로 오빠를 쳐다보고만 있었죠. 오빠는 동생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인륜을 저버릴 수는 없다는 양심 같은 게 버티고 있었던 탓에 달려들긴 했어도 고작 누이 동생의 양 어깨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으로 동생의 눈만 들여다보며 숨을 헐떡거리는 게 전부였습니다. 동생은 얼어붙어 있었죠. 겁도 나고 무서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그저 몸이 굳어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오빠와 눈을 맞춘 채 숨조차 쉬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그런 모습으로 있었을까요? 오빠의 손이 동생의 젖가슴 한쪽을 꽉 하고 거칠게 움켜잡았습니다. 동생은 저항도 하지 못했죠.
하지만 그건 잠깐이었답니다. 갑자기 오빠는 큰 소리를 지르며 길 옆으로 뛰어가더니 머리통만한 돌덩이를 주워들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는 자신의 사타구니에 벌떡 솟아있는 몽둥이를 바위 위에 올려놓더니 주워온 돌덩어리를 머리 위까지 들었다가 있는 힘껏 내려 찍었습니다. 오라버니. 동생이 비명처럼 오빠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어요. 오빠는 벌써부터 핏줄들이 터져 시뻘건 핏물로 물들어가기 시작하는 바위 위에 올려놓은 자신의 몽둥이를 향해 한 번 더 돌덩어리를 들어 찍어 내렸습니다. 그리곤 이를 악물고 한 번 더 돌덩어리를 들어 또다시 찍어 내렸어요. 하는 비명과 함께 오빠는 그 자리에 옆으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제서야 동생은 오빠에게 달려갔죠. 오라버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게. 남자들이 그렇다는 걸 내가 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해요? 하지만 오빠는 엄청난 통증 때문인지 잔뜩 구겨진 얼굴로 그저 눈물만 줄줄 흘리고 있을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는 마치 솟구치듯이 콸콸콸 쏟아져 내리고 있었어요. 동생은 어떻게든 피를 멈춰보려고 오빠의 바지를 벗기려 했지만 오빠는 마지막 힘을 다해서 동생을 힘껏 산비탈 아래로 밀어버렸답니다. 그 바람에 동생은 산길에 비탈진 한쪽 경사로 그만 굴러 떨어지고 말았죠. 몇 바퀴나 굴러 제법 한참을 떨어지던 동생이 어렵게 중심을 잡고 가파른 오르막을 기듯이 다시 오빠 곁으로 올라왔을 때는 이미 오빠는 정신을 잃은 채 두레박으로 몇 개는 될 것 같은 피만 쏟아낸 채 숨이 가늘어진 뒤였습니다. 동생은 울면서 오빠를 불러댔죠. 오라버니. 오라버니. 하지만 기어이 오빠의 숨은 끊어지고 말았답니다. 동생은 앞이 깜깜해진 것 같은 기분으로 서럽게 울었습니다. 하지만 운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올 리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그랬고 오빠도 그랬죠. 그저 멍하니 죽은 오빠의 시신만 안고 있던 동생이 한참을 지나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는데요. 오라버니, 그렇게 못 참겠으면 그냥 한번 달래나 보지. 달래나 보면 될 걸 왜 이런 짓을 했어요? 그냥 한번 달래나 보지. 달래나 보면 될 걸, 달래나 보지. 그래서 달래 고개가 되었답니다. 어찌 보면 슬프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어이없는 일이기도 한 이 온우이의 사연 때문에 지금도 함양에서 마산으로 넘어가는 그 고개의 이름이 달래고개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는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달래고개가 몇 개 더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만약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이런 아슬아슬한 온우이가 전국적으로 여러 명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러니 비슷한 실화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저 전설로만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달래고개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가 올라올 때 알림을 받으실 수 있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